직급이라는 걸 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나뉩니다. 저는 저를 버린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시골 출신 중졸 며느리. 10년간 급이 안 맞는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 상주실박 의자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안에서 들린 목소리. 저런 사람은 원래 밖에 앉는 거야. 하지만 시아버지가 남긴 건 3천만 원 보험금과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공장을 망하게 한 게 나였다. 그리고 그날 재벌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안은 며느님께 빚을 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인생을요. 급이 다르다던 며느리. 이제 그녀가 선택합니다. 구제받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야기 시작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 3층 분향소 앞 복도.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는 빌린 것이었고 검은 구두는 작년에 산 유일한 정장용이었다. 손에 든 핸드백은 시장에서 10,000원에 샀다. 그 안에는 버스비와 물티슈 그리고 고인의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아침부터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안으로 부르지 않았다. 상주실 문은 닫혀 있었고 가끔 열릴 때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안부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끼지 못했다. 정확히는 끼지 못한 게 아니라 끼지 않았다. 아니, 끼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시어머니의 동생, 고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주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렸을 때 안쪽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밖에 앉아 있던데. 왜 안 들어와? 보호자 아니야? 글쎄 보호자 자격이 되나 모르겠네. 문이 닫혔다. 나는 핸드백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 정도 말은 익숙했으니까. 나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박 사람이었다. 시집 오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23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고 기숙사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조였고 손톱에는 항상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남편을 만난 건 동네 슈퍼 앞에서였다. 그는 대기업 자회사 사무직이었고 나는 그냥 공장 노동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커피를 사줬다. 힘들죠? 야간은 정말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었다. 누군가 내 삶을 이해한다는 느낌이 처음이었으니까.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남편의 부모님을 만난 건 약혼식 1달 전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착해 보이네. 근데 태가 좀 말끝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태가 다르다.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결혼식은 작은 식당에서 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고 대부분 남편 쪽 사람들이었다. 내 쪽 하객은 공장 동료 3분이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식장이 왜 이래? 하객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신부 쪽은 왜 아무도 안 왔어?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신혼집은 남편 회사 근처 원룸이었다. 좁았지만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긴 것 같아 좋았다. 남편은 직장에 다녔고 나는 근처 공장에 다시 취직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밤에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렀다. 청소는 잘하고 있어? 밥은 제대로 차려 먹여?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나는 점점 작아졌다.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말이 없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으니까. 아이는 3년째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 가보니 내 문제였다. 난임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태부터 그랬잖아. 태. 그 말이 또 나왔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았다. 나는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 급이 다르다는 뜻. 남편은 위로했다. 괜찮아. 아이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말했다.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우리 오빠 나이도 있는데. 치료는 받고 있어? 돈은 있어? 난임 치료 비싸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돈이 없었으니까.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 난임 치료는 엄두도 못 냈다. 나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10시까지 주방 일을 했다. 점심시간에는 홀서빙을 했고 오후 3시에 퇴근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은 내가 일하는 걸 반대했다. 그만둬. 내가 벌게.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었다. 시댁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남편의 형. 그들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장기 입원.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보험은 있어? 당분간 간병인 써야 할 텐데. 나는 그날부터 병원을 오갔다. 아침에 식당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오후 내내 간병을 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 남편 저녁을 차렸다. 시댁 식구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병문안을 왔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고생이 많네.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와. 간병은 며느리가 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기대를 알고 있었으니까. 시아버지는 석 달째 입원 중이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매일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는 시간이 길었지만 나는 괜찮았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으니까.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정확히는 손짓으로 불렀다. 다른 가족들이 퇴근하고 병실에 나만 남았을 때였다. 나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간신히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우는 걸 봤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는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재활치료 덕분이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내가 제일 고생이 많아. 너만 믿고 있다. 나는 그 말에 위로받았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변했다. 병원비가 점점 쌓여가자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얼마나 낼 수 있을까? 형님이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도 돈 좀 보태야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따로 불렀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였다. 며느리. 네, 어머님.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이러다가 집까지 팔아야 할 판이야. 나는 숨을 참았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좀 보태야지. 제가요? 당연하지. 며느리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통장에는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병원비를 보태래.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았다. 남편의 월급도 빠듯했고 대출도 이미 한계였으니까. 나는 식당 일을 늘렸다. 저녁 시간대까지 일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댁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시아버지는 넉 달째 입원 중이었다.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이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 노력을 알아줬으니까.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또 나를 불렀다. 가족들이 모두 퇴근한 뒤였다. 너만 남아라.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시집 오기 전 내 아버지 공장 그거 내가 망하게 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네? 내 아버지 부품 공장 하청 계약 내가 끊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20해 전 내가 대기업 구매팀장이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의 공장.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 공장. 그 이유가 시아버지 때문이었다니. 내 아버지는 성실했어. 욕심도 없었고. 시아버지는 울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살아남아야 했어. 실적이 필요했고 더 큰 업체와 계약해야 했어. 그래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작은 공장 하나쯤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눈물이 났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공장이 망한 뒤 급격히 상한 아버지의 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다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장 망한 뒤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아, 내 이름을 며느리 명단에서 봤을 때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너를 지키는 거였다. 그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서류가 있어.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다. 병원비 납부 내역서, 부채 정리 계약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모든 서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시아버지는 말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 너를 위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속죄야? 그는 울었다. 나는 내 아들한테는 부끄러운 아버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시아버지는 내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시아버지를 미워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답은 없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폐렴이 왔다. 의사는 말했다. 고령이라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는 울었고 시누이는 오열했다. 남편은 아버지 손을 잡고 말이 없었다. 나는 병실 문 밖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슬픔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것 같았으니까. 시아버지는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새벽 5시였다. 나는 병실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미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나를 밀쳤다. 비켜봐. 내가 남편인데. 나는 물러섰다. 그들이 시아버지를 애워쌌다. 나는 구석에 서 있었다.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 3층. 분향소가 마련됐고 상주실이 준비됐다. 시댁 식구들은 상주실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저도 안에 있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너는 밖에 있어. 여기 사람 많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복도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조문객들이 오갔고 나는 계속 밖에 앉아 있었다. 가끔 누군가 나를 힐끗 봤다.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래. 왜 밖에 있어? 글쎄. 저녁 무렵 상주실 문이 열렸다. 시누이가 나왔다. 언니, 물 좀 가져다 줘. 나는 일어나 자판기로 갔다. 물을 뽑아들고 돌아왔다. 시누이는 물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밤이 깊었다. 상주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응. 들어와. 같이 있자. 괜찮아. 여기가 편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가끔 간호사가 지나갔다. 나는 핸드백에서 시아버지의 손수건을 꺼냈다. 오래된 손수건이었다. 구석이 해져 있었다. 나는 그 손수건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시아버지가 떠올랐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 상황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밖에 앉아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급이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것.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분주했다. 조문객이 늘어났고 상주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여전히 밖에 있었다. 그때였다. 안쪽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며느리라면서 왜 안에 안 들어와? 보호자 자격은 되는 거야? 잠시 후 누군가 일부러 들리게 말했다. 급이 안 맞잖아. 저런 사람은 원래 밖에 앉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고통이었으니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상주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문객들이 뜸해지고 시댁 식구들만 남았을 때였다. 나는 복도 의자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낮고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다.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날카로웠다. 지금 그 얘기를 해야 해? 남편의 형이 대답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언제 하겠어요? 지금 해야죠.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장례 치를 순 없잖아요. 형수님은 뭐 하는 거 있으세요? 시누이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다. 그 안에 시아버지가 준 서류가 들어있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할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 통장 정리는 하셨어요? 시누이가 또 물었다. 무슨 통장?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아버지 통장이요.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적금은요? 부동산은요?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장례 비용도 나가고 병원비도 정리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에는 나밖에 없었고 달아날 곳도 없었다. 형님이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가 말했다. 왜 내가? 장남이잖아요. 그게 무슨 논리야?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장남이 부모 봉양하는 거. 세상이 어느 시댄데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의 형이 소리쳤다. 그럼 우리가 다 나눠내요? 당연하지. 형님은 얼마 낼 건데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들 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싸움이야.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해졌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이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예요? 어머니겠지. 확인은 해봤어요? 아직. 빨리 확인해야죠. 혹시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어머니 말고 누구한테 보험금을 주겠어?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시누이는 집요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누나, 이러지 마. 뭐?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중은 무슨 나중? 지금 해야지. 너도 병원비 일부 냈잖아. 그거 어떻게 보상받을 건데? 보상은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뭐야? 그냥 손해보라고? 손해라니. 아버지 병원비를 손해라고 하는 거야? 말 돌리지 마. 너도 돈 없는 거 알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됐다. 재산 정리는 내가 할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내가 할 거야. 아무도 신경 쓰지 마. 그게 무슨. 그만들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상주실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은 조문객이나 제대로 맞자. 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대답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틀어져 있었다.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다시 늘어났다. 상주실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나는 여전히 밖에 앉아 있었다. 가끔 조문객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며느리래. 왜 밖에 있어? 몸이 안 좋은가 봐. 아니면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했으니까. 시집 온 지 10년. 나는 항상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명절 때도 가족 모임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나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밖으로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밥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거짓말. 손 봐. 차가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정말 차가웠다. 같이 뭐 먹자. 괜찮아. 너나 먹어. 같이 먹자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나는 따라 일어났다. 우리는 장례식장 구내식당으로 갔다.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다른 장례식 가족들이었다. 남편은 김치찌개 2개를 주문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힘들지?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 미안해. 안에 같이 있게 못해서. 아니야. 나도 받기 편해. 거짓말.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누나가 너무 심했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를 하다니. 가족들 입장도 이해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잖아. 그래도 그렇지. 김치찌개가 나왔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남편은 밥을 몇 술 뜨다 젓가락을 놓았다. 보험금 수령자가 너일 수도 있대. 뭐?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가 보험 서류 정리하다가 이상한 게 있다고 하셨어. 수령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대. 심장이 뛰었다. 핸드백 속 서류가 떠올랐다. 누구로 변경했는데? 모르겠어. 서류가 완전하지 않았대. 근데 어머니 말로는 내 이름이 적힌 것 같았다고. 나는 숨을 참았다. 시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했구나. 수령자를 나로 바꿨구나. 그럴 리 없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응. 보험회사에 연락해 볼게. 남편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만약 정말 수령자가 나라면?
시댁 식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급이 안 맞는 며느리가 감히 보험금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상주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다. 서류 찾았어? 못 찾았어. 아버지 방을 다 뒤져야 할 것 같아. 장례 끝나면 바로 가자. 보험회사에는 언제 연락할 거야? 내일 아침에.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어가 봐. 내가 말했다. 너는? 나는 여기 있을게. 같이 들어가자. 괜찮아. 남편은 망설이다 상주실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았다. 핸드백을 열었다. 서류가 보였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펼쳤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수익자 며느리 김. 금액 3천만 원. 숨이 막혔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병원비를 모두 갚고도 남는 돈. 남편의 대출도 갚을 수 있는 돈.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까? 나는 서류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아직 말하지 말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장례가 끝날 때까지만. 밤이 깊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지나갔고 청소부가 바닥을 닦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들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누군가 말을 걸었다. 고개를 들자 신우이였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네. 집에 안 가요? 남편이 나가면 같이 갈게요. 남편은 안에서 자는데. 그럼 저도 여기서 자겠어요. 신우이는 나를 한참 쳐다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언니. 응? 우리 집안에 돈이 별로 없어요. 알아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신우이는 말을 이었다. 혹시 언니가 뭔가 받게 되더라도 이해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보험금이요. 심장이 뛰었다. 만약 수령자가 언니로 돼 있더라도 그건 착오일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나눠야 해요. 알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우이는 내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다행이다. 언니는 착하니까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신우이는 돌아서서 상주실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착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착한 게 아니었다. 그냥 약했을 뿐이다. 약해서 싸우지 못했고 약해서 내 것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핸드백을 꼭 껴안았다. 서류가 느껴졌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상주실 문이 열렸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나왔다. 모두 밤을 새운 얼굴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며느리. 네, 어머니. 오늘 보험회사 사람이 와. 네. 서류 정리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지나갔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잤어? 조금.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늘 보험 얘기 나올 거야. 알아. 혹시 수령자가 너면. 남편은 말을 멈췄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다. 모르겠어. 내가 먼저 대답했다. 나도. 남편도 대답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점심 무렵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그는 상주실로 안내됐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나도 불려 들어갔다. 처음으로 상주실 안에 들어갔다. 생각보다 넓었다. 한쪽에는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탁자와 의자들이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에 섰다. 앉으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수령자 확인하러 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펼쳤다. 고인께서 작년에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누구로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물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다. 며느님으로 돼 있습니다. 순간 상주실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남편의 형은 서류를 노려봤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요? 우리 며느리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작년 5월에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시누이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왜 며느리한테? 말도 안 돼요. 서류에 고인의 서명과 인감이 모두 날인돼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서류를 들여다봤다. 나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게 정말 아버지 서명이야. 남편의 형이 중얼거렸다. 인감도 맞네. 그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시누이가 소리쳤다. 3천만 원이 저 사람한테 간다고요? 저 사람. 그 말이 귓가에 박혔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 남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작성한 거 아니에요? 변경 신청 당시 고인께서는 건강하셨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시누이가 부축했다. 남편의 형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다. 형수님. 형이 입을 열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그게 숨긴 거잖아요. 일부러.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몰라서? 3천만 원을 몰라서 숨겼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시누이가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넌 이 돈 받을 생각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대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받을 거라는 거네.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다. 아버님의 뜻이니까요. 뜻? 무슨 뜻?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서. 웃기지 마요. 시누이가 탁자를 쳤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으면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3천만 원을? 말도 안 돼요. 언니 그 정도로 하자. 남편이 끼어들었다. 뭐가 그 정도야?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래도 뭐. 오빠 대출은 어떡하고. 우리 병원비는 어떡하고. 시누이는 울먹였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돈인데 그걸 저 사람한테 준다고. 저 사람. 또 그 말이 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누이를 똑바로 봤다. 저도 병원비 냈어요.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시누이가 코웃음 쳤다. 우리는 각자 1,000만 원씩 냈어요. 오빠도 형님도 나도. 100만 원 가지고 뭘 냈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0만 원이 내가 모은 전부였다. 석 달 동안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 밥을 굶으며 모은 돈.
그리고 간병은? 시어머니가 물었다. 간병비는 우리가 다 냈어. 넌 그냥 병원에 앉아만 있었잖아. 제가 직접 간병했어요. 돈 받고 한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뭐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넌 이 집에 시집 와서 뭘 했어?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그저 남편 월급이나 축내면서 살았잖아. 숨이 막혔다. 그런 내가 감히 3천만 원을 받겠다고.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뭘 알았겠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거라고.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뭐? 아버님은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으셨어요. 무슨 이유? 나는 핸드백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시아버지가 준 그 서류들. 병원비 납부 내역서, 부채 정리 계약서, 그리고 편지 한 통. 이걸 보세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시댁 식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야? 남편의 형이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병원비를 혼자 다 내셨다고. 우리가 낸 돈은? 시누이가 물었다. 아버님께서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통장에 입금됐을 거예요. 언제? 한 달 전쯤. 시누이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통장 앱을 열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 나도. 남편의 형이 말했다. 나도 1,000만 원 돌려받았네. 시어머니도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돈이 어디서? 재벌가에서 지원받으셨대요. 내가 말했다. 재벌가? 아버님의 옛 동업자분이요. 아버님께서 부탁하셨대요. 병원비 전액과 남겨진 가족들 생계 보장을.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아버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까봐. 시누이는 주저앉았다. 남편의 형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놓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나는 편지를 꺼냈다. 아버님께서 제게 쓰신 편지예요. 편지를 펼쳤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내 아버지 공장을 무너뜨린 게 나였다. 20해 전 내가 살아남으려고 작은 공장 하나를 짓밟았다. 그게 내 아버지였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온 걸 알았을 때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내가 망가뜨린 인생이 내 앞에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를 지키고 싶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이 됐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거든 이 편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말해라. 급이라는 건 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나뉜다고.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시아버지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상주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그런 일을. 어머니도 모르셨던 거예요. 내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혼자 짊어지셨어요. 그 죄책감을. 시어머니는 편지를 놓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누이도 울었다. 남편의 형도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나를 봤다. 눈가가 붉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래도 갑자기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뭐가? 3,000만 원을 혼자 다 가지는 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시누이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유산을 다 넘겨줄 순 없어요. 누나. 남편이 소리쳤다. 뭐가 잘못됐어?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권리? 내가 되물었다. 내 권리요. 우리는 아버지를 평생 모셨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효도했어요. 근데 언니는 시집 온 지 10년 동안 뭘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저 얹혀 살았을 뿐이잖아요. 침묵. 나는 신우이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그냥 병원에 매일 갔을 뿐이에요.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다. 밤새 간병하고 새벽에 일어나 죽 끓여가고 아버님 손잡고 밤을 새운 것밖에 안 했어요. 그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오셨죠. 과일 사들고 오셔서 1시간 앉아 계시다 가셨죠. 그게 효도예요? 우리도 바빴어요. 나도 바빴어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일했어요. 식당에서 새벽부터 일하고 병원 가고 집 가서 저녁 차리고 그렇게 석 달을 버텼어요. 혼자서. 상주실이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돈은 제 권리예요.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그래도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인데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나는 되물었다.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 있어요? 그건 급이 다르다고 했죠. 태가 다르다고 했죠. 저런 사람은 원래 밖에 않는 거라고 했죠.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 응. 전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할래요. 순간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전 나갈 거예요. 이 집에서. 며느리야. 아버님께서 절 지키려고 하신 건 이 집에 남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저를 버린 집에서 벗어나라는 거였어요. 잠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넌 지금 우리 아들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당신은 날 지켜주지 않았어. 그건 한 번도.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난 나를 지킬 거예요. 나는 상주실 문을 향해 걸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았다. 뒤를 돌아봤다. 장례 잘 치르세요.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왔다. 문이 닫혔다.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로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지켰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장례식장 정문을 나섰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지만 정신이 들었다. 핸드백을 꽉 쥐고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건 남편의 집이었지 내 집이 아니었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섰다.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바빴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남편, 시어머니, 신우이. 문자도 왔다. 어디야? 당장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언니 제발. 오해야. 나는 문자를 지웠다.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전화할 사람을 찾았다.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나는 10년 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았고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내 사람은 아무도 만들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5명. 아니, 10명. 아니, 더 많았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걸어왔다. 정확하고 조용한 걸음걸이.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나를 지나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노인이었다. 70대쯤 돼 보였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는 단단했다. 노인이 장례식장 입구에 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저분. 노인이 나를 가리켰다. 검은 정장 무리 중 한 사람이 다가왔다. 실례지만 고인의 며느님이십니까? 네. 김 여사님 맞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걸까?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은 돌아가서 노인에게 뭔가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노인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룹 회장 박입니다. 그룹.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숨이 멎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뉴스에서만 봤던 이름. 저는 압니다. 고인의 며느님이시죠. 노인은 다시 허리를 굽혔다. 뵙게 돼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나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고인께 조문하러 왔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나왔어요. 그러십니까? 노인은 내 얼굴을 찬찬히 봤다. 울었던 흔적, 피곤한 얼굴, 떨리는 손.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제 차에서 쉬시겠습니까? 조문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고인께 꼭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님께도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노인은 검은 정장 무리 중 한 사람에게 손짓했다. 그 사람이 다가와 나를 안내했다. 장례식장 옆 주차장.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가장 앞에 차 문이 열렸다. 타십시오. 나는 차에 올랐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다. 차 안은 따뜻했다. 히터가 켜져 있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노인과 검은 정장 무리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들의 등장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공기를 바꿨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누구야? 차 봐. 전부 고급 차잖아. 그룹 아니야? 로고 봤어? 나는 눈을 감았다. 시아버지가 말했던 게 이것이었구나. 재벌가의 지원, 병원비, 부채 정리, 그리고 남겨진 가족. 10분쯤 지났을까?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노인이 나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따라왔다. 시어머니, 남편의 형, 시누이, 남편.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노인은 차로 걸어왔다. 문이 열렸다. 노인이 탔다. 내 옆에 앉았다. 고인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분들도 뵀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시댁 식구들이 차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남편은 창문 너머로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입을 움직였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운전사가 물었다. 네. 차가 움직였다. 시댁 식구들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노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러시겠죠. 노인은 운전사에게 말했다. 호텔로. 네, 회장님. 차는 도심으로 향했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길, 낯선 건물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호텔에 도착했다.
고급 호텔이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노인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 속삭임이 들렸다. 그룹 회장님 아니야? 저 옆에 사람은 누구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나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고인과의 약속입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약속?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넓은 스위트룸이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다. 앉으십시오. 노인이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노인도 맞은편에 앉았다. 고인과 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40년 전 저와 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영업팀, 고인은 구매팀. 우리는 자주 술을 마셨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다. 그러다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초기 자금, 거래처 연결, 조언. 고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그룹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하지만 저는 성공했고 고인은 회사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제가 바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10년 전 고인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고인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젊었을 때 실수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다고. 심장이 뛰었다. 작은 공장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 일이 평생 마음에 걸린다고.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답니다. 그 공장 주인의 딸이 자기 며느리가 됐다는 것을. 노인은 나를 봤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며느리를 지켜달라고. 왜 그렇게까지? 속죄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고인은 당신 아버지께 진 빚을 갚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당신을 지키려 한 겁니다.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저는 몰랐어요. 시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는지. 고인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걸 바로잡으려 애쓰셨습니다. 노인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이 고인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봉투를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들이 나왔다. 병원비 전액 지원 확인서 그룹명에, 부채 정리 완료 증명서, 생활비 지원 계약서 월 200만 원 3년간, 주택 임대 계약서 전액 선납 2년 계약. 이게 전부 고인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는 서류를 볼 수 없었다. 눈물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노인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제안이요? 우리 그룹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당신은 10년 동안 고된 일을 해오셨습니다. 공장, 식당, 간병. 성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저희 그룹 복지재단에서 일하십시오. 당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당신만큼 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노인을 봤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고인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노인은 미소 지었다. 당신을 만나보니 알겠습니다. 당신은 지켜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나는 얼굴을 가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가치를 인정해줬다. 울지 마십시오. 노인이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노인은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고인께 약속한 일을 할 뿐입니다. 노인은 문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네. 급이라는 건 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나뉩니다. 그 말. 시아버지가 편지에 쓴 바로 그 말. 당신은 누구보다 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방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다. 하나하나 읽었다.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다. 집, 생활비, 일자리.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구나. 그리고 이제 재벌가까지 나를 돕고 있구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응. 어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알아.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 나 혼자서라도 너를 지킬게. 나는 한참 침묵했다. 안 돌아가. 뭐? 나 이제 안 돌아가. 왜 그래? 미안해. 당신은 나를 못 지켰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많았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다시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읽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이. 다음 날 아침. 호텔 룸서비스가 문을 두드렸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빵, 과일, 커피.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를 마칠 무렵 노크 소리가 들렸다. 며느님 접니다. 노인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노인은 여전히 검은 정장이었다. 하지만 어제보다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장례식 발인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네. 알고 있어요. 가실 겁니까?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해야 할까? 가셔야 합니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고인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장례식장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어요.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뒤 나는 다시 장례식장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노인과 검은 정장 무리가 함께였다. 우리는 조용히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룹 회장님이다. 왜 여기 오셨지? 저 여자는 누구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나를 상주실로 안내했다. 문이 열렸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안에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얼어붙었다. 어서 오십시오. 시어머니가 일어나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고인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노인은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인과 저는 40년 지기였습니다. 노인이 상주실을 둘러봤다. 고인께서는 제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만은 꼭 해드리려 합니다. 노인은 나를 봤다. 며느님. 네. 이리 오십시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나는 노인 옆에 섰다. 여러분. 노인이 말했다. 오늘 고인을 떠나보내기 전에 제가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상주실이 조용해졌다.
고인께서는 평생 한 가지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제게 맡기신 편지입니다. 오늘 가족들 앞에서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편지를? 네. 고인의 유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내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너희에게 숨긴 것이 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20해 전 나는 작은 공장 하나를 무너뜨렸다. 그 공장 주인의 이름은 김. 그의 딸이 지금 우리 집 며느리다. 상주실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를 짓밟았다. 실적이 필요했고 더 큰 거래처가 필요했다. 작은 공장 하나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한 가족의 생계였다. 김은 공장이 망한 뒤 병을 얻어 죽었다. 치료비가 없어서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10년 전 그의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됐다. 운명의 장난인지 신의 징벌인지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착했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온갖 냉대를 받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무시당했지만 묵묵히 견뎠다. 급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일하게 매일 온 사람이 며느리였다.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만 며느리는 매일 왔다. 새벽에 죽을 끓여 가져왔고 밤새 간병했다. 아무 대가 없이.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급이라는 건 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나뉜다는 것을. 며느리는 학력도 재산도 배경도 없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남편의 형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며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박 회장에게 부탁해 병원비를 대신 내게 했다. 너희에게 낸 돈은 모두 돌려줬다. 며느리를 위한 돈도 따로 마련했다. 이것은 며느리의 권리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시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며느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급이 다르다는 말로 무시하지 마라. 그녀는 너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만약 며느리가 이 집을 떠나기로 한다면 붙잡지 마라. 그녀에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 노인은 편지를 접었다. 상주실은 죽은 듯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시누이는 얼굴을 가렸다. 남편의 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남편이 나를 봤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미안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말이 맞아. 나는 너를 못 지켰어. 우리 모두 너를 함부로 대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 내가 말했다. 기회는 이미 많았어. 10년이나. 그래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시어머니가 기어오듯 다가왔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은 한 번이라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나는 일어섰다.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며느리야. 그리고 나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모두 알아두세요.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건 제 권리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제발 용서해줘요. 용서는 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노인이 내 옆에 섰다. 고인의 뜻은 분명합니다. 며느님을 지키는 것, 그리고 며느님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것. 노인은 시댁 식구들을 봤다. 이제부터 며느님은 우리 그룹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시어머니가 되물었다. 네. 고인과의 약속입니다. 며느님께 집과 생활비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님은 우리 그룹 복지재단에서 일하실 겁니다. 당신들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앞으로 며느님을 괴롭히거나 연락해서 귀찮게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그룹 법무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위협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남편도 시누이도 남편의 형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럼 발인 준비를 하십시오. 노인이 말했다. 고인께서는 편히 가셔야 합니다. 노인은 나를 봤다. 며느님 나가시겠습니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영정을 향해 걸어갔다. 시아버지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버님, 감사했어요. 저를 지켜주셔서. 눈물이 떨어졌다. 영정 앞 국화 위로. 편히 쉬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노인과 함께 상주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왔다. 발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상여가 준비되고 조문객들이 모여들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이 물었다. 발인은 보지 않으실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까지 볼게요. 그러십시오. 우리는 조문객들 사이에 섰다.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댁 식구들이 뒤를 따랐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남편은 비틀거렸다. 시누이는 언니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봤다. 미움은 없었다. 연민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상여가 장례식장을 떠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나도 돌아섰다. 가시겠습니까? 네. 어디로 모실까요? 제 새 집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차가 움직였다.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낯선 길, 낯선 건물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며느님. 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는 내가 망가뜨린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나를 구원해줬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구원할 차례라고. 며느님은 구원받으신 겁니다. 고인에게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계속 달렸다.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에필로그 급이 바뀌는 순간. 3개월 뒤. 나는 그룹 복지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지원 신청서들.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난임 부부. 모두 힘든 사람들이었다. 나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다. 그들의 사연을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김 대리님. 동료가 불렀다. 네. 오늘 현장 방문 준비됐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정장을 입은 내 모습. 3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다. 복지재단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한부모 가정 방문이었다. 생활비 지원과 상담. 집에 도착했다. 좁은 원룸이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나왔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여자는 나에게 물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의 사연을 들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정말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서류를 꺼냈다. 재단에서 생활비 지원과 육아 도우미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있어요.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나왔다. 차에 올랐다. 동료가 물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김 대리님은 정말 이 일에 적성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대리님한테 마음을 열어요. 제가 그들을 이해하니까요. 차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저녁이 됐다. 퇴근 시간. 나는 짐을 챙겼다. 먼저 퇴근할게요. 네, 김 대리님. 조심히 가세요. 밖으로 나왔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내 집. 2년 전 임대료가 다 지불된 원룸. 좁지만 따뜻한 공간.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박 회장의 편지였다. 며느님께 잘 지내시는지요? 고인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하고 계시니 다음 주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박올림. 나는 편지를 놓고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 남편이었다. 잘 지내? 응. 나 이혼 서류 받았어. 그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는 한참 침묵했다. 응. 끝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행복하게 살아. 제발. 너도.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시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오래된 편지.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씨. 급이라는 건 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나뉜다.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감사해요, 아버님.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저 이제 괜찮아요. 급이 다르다던 그 여자. 그 말은 그날 이후 아무도 나에게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한다. 급은 태가 아니라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 급이 어디인지를.